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과연 승리자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비극의 서막을 가리는 위장일까요? 때로는 성공한 반역이 영웅담으로 포장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심겨 있음을 역사는 수없이 증명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인조반정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품고 있는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전환점, 인조반정은 과연 정의로운 반정으로만 기억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조선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공식적인 기록 너머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외교적 오판, 그리고 그로 인해 빚어진 조선 최대의 비극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와 교훈 속에서 과연 어떤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광해군 시대의 그림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임진왜란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즉위한 광해군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혼란한 나라를 수습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방식은 시간이 갈수록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조정 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그를 비난하는 이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았던 것은 바로 무리한 토목 공사와 비윤리적인 왕실 관련 사건들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엄청난 규모의 궁궐들을 끊임없이 지어 올렸습니다. 창덕궁과 경덕궁은 물론 임시수도를 건설하겠다며 파주 일대에도 대규모 공사를 강행했죠. 이는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백성들에게 가해진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고 왕실의 사치와 낭비라는 것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광해군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을 가차없이 숙청하며 공포정치를 펼쳤습니다. 특히 대북파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다른 당파들을 억압했고 수많은 선비와 관리들이 옥에 갇히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통치는 조정의 분위기를 살벌하게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왕의 권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키워나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도 광해군을 폭군으로 낙인찍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폐모살제, 즉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비극적인 폐륜이었죠. 그는 선조의 계비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선조와 인목대비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 어린 영창대군마저도 결국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했죠. 이처럼 광해군은 왕위의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존재를 제거하며 자신의 권력을 굳건히 하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폐륜적인 행동은 백성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조정 신료들 사이에서는 그를 폐주로 보려는 움직임이 점차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조반정의 명분이 더욱 확고해진 것이었죠. 이후 반정의 성공으로 초기에는 환희가 넘쳐났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기 위해 뭉쳤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는 형국으로 변했으니 말입니다. 함께 피를 흘리며 왕을 바꾼 동지들이 불과 몇 달 만에 권력의 달콤함과 배신감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견제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거죠. 공신 책봉 과정에서부터 불만은 터져나왔습니다. 정변에 참여한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느꼈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공이 과소평가되었다며 노골적으로 불평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갈등은 곧바로 거대한 위기로 폭발했습니다. 바로 지괄의 난이었죠. 이괄은 한때 반정의 핵심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신책봉에서 2등 공신에 머물며 자신을 차별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인조 정권에 대한 깊은 불만을 품게 되었고 결국 1624년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괄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수도를 향했고 미처 방비할 틈도 없이 무너지는 관군을 보며 인조는 급하게 한양을 떠나 공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치는 초유의 사태는 반정으로 세워진 인조 정권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양은 반란군에 의해 불탔고 백성들은 혼란 속에서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겨우 진압된 이괄의 난은 인조 정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반정의 명분이 광해군의 폐륜과 폭정이었지만 정작 새로운 왕조는 시작부터 내부 분열과 반란으로 얼룩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거죠. 이로 인해 인조의 통치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백성들의 신뢰 또한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갓 지은 집이 기초부터 흔들리는 격이었달까요? 이러한 국내의 혼란은 조선을 더욱 큰 외교적 위기로 몰아넣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은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통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인조 정권은 반정의 명분 중 하나로 친명배금, 친명배김 정책을 내세웠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며 후금을 오랑캐로 멸시하는 매우 감정적인 정책으로 급격히 회귀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 정세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이념적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교 정책이 현실적인 국력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안 그래도 이괄의 난으로 인해 북방 방어선은 심각하게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반란 진압을 위해 북방의 병력과 장수들이 대거 차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숙련된 군사력이 크게 손실되었죠. 후금은 이러한 조선의 내부 혼란과 약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명나라를 돕고 자신들을 배척하는 정책을 취하자 이를 침략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결국 1627년 후금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정묘호란으로 기록된 비극의 서막이었죠. 미처 준비되지 않은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인조는 강화도로 급히 피난을 가는 신세가 됩니다. 가까스로 화의를 맺었지만 이는 잠시의 유예에 불과했습니다.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더욱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친명배금 정책을 고수하며 청나라를 자극했습니다. 이괄의 난으로 무너진 방어체계는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고 외교적 실책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형국이었달까요? 결국 1636년 청나라는 다시 한번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병자호란입니다. 이번에는 정묘호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대군이 조선 팔도를 휩쓸었습니다. 백성들은 피난길에 올랐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산성에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었죠.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 속에서 결국 인조는 청태종에게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삼전도의 치욕은 반정의 성공이 가져온 참혹한 대가를 상징하는 역사적 장면으로 길이길이 기록되었습니다. 명분을 조차 얻은 권력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큰 국난과 치욕을 안겨준 역설적인 비극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죠. 과연 광해군의 폭정을 끝낸 인조반정은 성공한 혁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을 나락으로 이끈 이 비극의 서막이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승리가 반드시 정의롭거나 현명한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조반정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돌바른 명분이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지도자의 판단이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